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얀 캔버스 위에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색깔들을 채워나가는 뮤직 캔버스 김성결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연주해봤던 악기들 기억이 좀 나세요? 캐스터네치, 탬버린, 트라이앵글, 실로폰. 그 중에서 이거 학창 시절에 시험 보던 기억이 저는 새록새록 납니다. 무슨 악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리코더입니다. 와, 그 시험 때 이거 준비해가지고 막 리코더 잘 불어야지, 점수 잘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 리코더가요 전문 연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오늘 게스트분이 바로 이 리코더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분이십니다. 리코더뿐만 아니라 사실 이분은요 요즘 이 오페라 지휘하는 이 지휘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나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코더 연주가와 지휘를 하고 계시는 권민석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굉장히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오페라를 지금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저의 오페라에서 지휘를 해주셨던 그 마에스트로이기도 합니다. 와, 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코더 연주하고 지휘도 하는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직업을 요즘은 뭐라고 하세요? 정확한 직업을? 리코더 연주자로 섭외해 주시면 네. 리코더 연주자로 가는 거고, 지휘자로 섭외해 주시면 지휘자로 가는데 두 개가 결국은 다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은 음악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가라는 직업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고 네. 포용할 수 있고. 네. 음악가 권민석 좋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를 오가면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지금 주로 활동은 어디서 많이 하세요? 한국, 네덜란드? 거의 반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살기는 네덜란드 헤이그 근교에 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저기 지휘 활동도 하고 리코더 연주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연락 주시고 네네네. 섭외해 주셔서 지휘도 하고 리코더 연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굉장한 실력가이십니다. 예. 지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오페라로서 민석 씨를 만났지만은 굉장히 가수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예. 무서운 지휘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막 저희 막 주눅 들고 하는데 네네.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푸근하게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수분들이랑 하면 편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가수분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제 바꿔서 네. 리코더 그것이 궁금하다. 여러분 이름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리코더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초등학교 때 불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와 리코더로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계시고 또 유명하세요. 그 리코더는 우리 전 국민이 다 불러봤을 악기잖아요. 그게 연주용 리코더랑 우리가 보급형 리코더랑 좀 달라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시는 악기가 리코더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보통 시작하시죠? 네. 그 악기가 제가 쓰는 악기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진짜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쓰였던 악기들은 나무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양목을 많이 쓰고 나무 악기니까 울림이 조금 더 멀리 퍼지고 조금 더 깊습니다. 리코더 자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나무로? 그렇죠.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아니 그럼 플라스틱으로 불어도 그런 나무 소리 안 나겠죠? 잘하면 또 비슷하게는 날 수 있는데 큰 공연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조금 어려운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코더도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죠. 맞습니다. 또 비싼 건 또 엄청 비싸고. 네. 보통 제작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시거든요. 하나하나?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악기들은 독일에서 만드신 독일 제작자인 슈테판 블렛징어라는 제작자가 만든 악기도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시는 에드리언 브라운 영국 제작자도 있고
또 포미타카 사이토라는 아주 훌륭한 일본 제작자가 암스테르담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분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만들게 되면 악기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장인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500만 원? 아주 비쌉니다. 요즘에 한 3,000유로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유로 환율이 많이 올라서 450만 원이죠. 리코더가요? 그렇죠. 야, 지금 너무 리코더가요? 이러시죠. 리코더도 굉장히 멋진 악기죠. 아까 리허설 하실 때도 잠깐 들어봤는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가 리코더에서 나서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연주해 주실 거거든요. 제가 또 부탁드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코더를 전문적으로 부는 방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운지라고 하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운지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뭐 두 옥타브 이상을 저희가 보통 안 배우는데 네네. 할 곡도 없고 전문적으로 하고 정말 바로크 시대에 텔레만, 바흐, 비발디 이런 작곡가들이 썼던 음역은 두 옥타브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교육용 악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1950년대 전후에 이제 교육용 악기로 쓸 악기를 찾아봤는데 교실에 풍금 하나 놓기도 어려운 시대였고 그렇다고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이렇게 조직할 것도 아닌데 그때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하던 교육용 악기를 리코더를 대한민국도 들어와서 다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막 엄청 리코더 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엄청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붐에 섞여서 리코더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그때 저희 이중주를 이렇게 시켜주셨거든요. 네. 그럼 친구랑 같이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곡을 했었는데 그때 재밌게 하고 학교에서 작게 이렇게 경연대회 같은 데서 상을 받았더니 어머님께서 음반을 사주셨어요. 리코더 음반을? 네, 그래서 저는 음반이면 뭐 그냥 동요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뭐 프란츠 브리겐,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아르네 벨스마, 니콜라스 아르노크르 이런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이 한 막 바흐, 텔레만, 뭐 핸델, 비발디 이런 곡들을 듣고 뭔가 이게 다르구나라고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딱 듣고 이거는 앞으로 나의 미래의 직업이자 전공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뭐 리코더를 전공한다고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뭐 저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즐겁게 열심히 리코더를 불고 바흐 인벤션을 제가 그때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때도 치고 있었으니까 인벤션으로 리코더 인벤션을 연주해 보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머님께서 레슨도 받게 해주셔서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비엔나에서 리코더를 전공하고 돌아오신 저희 스승님 조진희 선생님께서 조진휘 선생님께서 입국을 딱 귀국하셔가지고 레슨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많이 배웠죠. 정말. 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1호네요, 조진휘 선생님은? 조진휘 선생님께서 1호십니다. 전공을 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 전공이 그렇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할게요 하면 보통 집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던 거네요. 그 취미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시켜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전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살짝 말씀드렸더니 성결 씨께서 리코더 하신 것처럼 약간 농담도 참 잘하네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할 수 있으면 아주 그것도 좋은 삶일 수 있겠구나라고 진로를 결정할 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막 하겠다고 하면 뭔가 도피로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공부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갑자기 리코더로 전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는 약간의 조금 혼돈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나의 리코더 전공을 위해서
공부를 한번 더 열심히 하는 걸 보여드리고 네네. 내 의지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네.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예고 나오셨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휘문고라고 네네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레슨은 또 저희가 또 스님께 또 받고 감사하게도 네. 2002년에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리코더 전공 과정이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씩 지금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비학교라는 과정이 있어서 네네네. 그러면 토요일마다 저희가 가서 레슨도 받고 시창청음도 공부할 수 있고 향상음악회도 하고 그런 네.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스승님께 거기서 배우고 하고 그래도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장르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가 고음악이잖아요. 네네네. 그 무지카 안티코라고 하나요? 네. 그 이탈리아로. 그래서 그 고음악을 공부하려면 조금 더 당시 그 시대 상황이나 시대 음악 연주 기법 이런 그 시대 음악 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술종합학교에서 예비학교만 다니고 그런 다른 학교에서 네. 작곡과 이론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악학을 공부했습니다. 뮤지컬로지라고 보통 하는데 S대. 네. 아니 왜냐면 이 이론 전공하신 분이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하모니카 부시는 이윤석. 네, 이윤석 씨. 네. 윤석 씨가 후배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전공을 이거를 하모니카를 하고 싶은데 전공이 네네. 없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나는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작곡과 이론 전공이 이렇게 이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네. 음악학이라고 해서 음악 역사학 그리고 뭐 쉔커 이론 그리고 아도르노부터해서 약간 음악 철학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다 그걸 공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고음악을 하고 리코더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 역사학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기를 하려면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대학교 3학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덜란드로 그때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학교 공부를 마치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유학을. 그것도 집에서 허락하셨어요? 와 이거 진짜. 이미 근데 그 리코더를 시작한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아이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약간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물론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네. 야 근데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놔뒀으면 이제 그냥 네가 알아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아직 막 크진 않았지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하고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만약 그 새들은 딱 태어나면 이렇게 날려 보낸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쵸. 날려 어미새가. 그러면 못 날면 죽는 거잖아요. 그쵸. 동물들은 그 자립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루, 이틀, 3일 길어야 한 주라고 보통 하는데 사람은 휴먼 비잉은 18세까지 꽤 길잖아요. 그쵸. 그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 지난 이후에는 저는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부모님께 제가 너무 불효를 많이 했죠. 근데 또 제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민석 씨에 대해서. 홍대 클럽에서 네. 디코더를 발냄새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해프닝이에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정말 많은 곳에서 리코더를 연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금호 아톨 같은 좋은 공연장에서도 하고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기회도 있었지만 조금 더 관객분들을 찾아가고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 고민해서 지하철 예술무대에 가서 정말 지하철 역사에서도 많이 연주를 했고요. 그때 그러면 앰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가서 연주하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행사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또 연주를 하고 앰프 틀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하이 미스터 메모리라는 그 포크 가수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홍대 클럽으로. 연주 클럽이었어요.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클럽이 많죠. 많았죠 그때. 그러면 한 저녁 한 하루가 있으면 그 저녁에 3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리코더 연주하고 너무 재밌게 있었죠. 그래서 현대음악부터 뭐 바로크 아니면 딴 분들이 기타랑 같이 연주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리코더로 연주하시면서 락 밴드를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홍샤인님이라고. 그분이랑 1대1 리코더 배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랩 배틀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댄스 배틀도 하고 뭐 프리스타일러, 피아노 프리스타일러. 그렇죠. 그런 것처럼 리코더 배틀을 막 둘이서 한번 기획을 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때 어디 다른 방송국에서도 오셔서 촬영도 하시고 오. 재밌게 하다가 이제 뭐 배틀을 뭐 서로 연주로도 하고 뭐 각자 연주하는 타이밍도 있고 하다가 스피드 퀴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피드 퀴즈 타임이 있어가지고 진행자분이 자 그러면 뭐를 리코더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뭐 새 뭐 이렇게 하면 새 소리를 좀 비슷하니까 네. 하고 그러다가 한번 발냄새가 나. 그분이 그걸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야 그때 제가 졌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어렵다. 순간적으로 이게 확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로 표현해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재밌게 했었죠. 발냄새로 표현을 한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야 근데 막 그분 이렇게 하시면서 했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뭐 발을 갖다 댔나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학 가기 전, 네덜란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때 뭐 왔다 갔다 할 때 연주였습니다. 그거는 그 공연은. 예. 아니 네덜란드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독일에도 악기가 있고 뭐 쭉쭉쭉쭉 했는데 네네. 나는 네덜란드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고음악 그리고 이런 시대악기 연주 기법이 네. 네덜란드에서 아주 그 융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이 있고 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학교가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저희 과 리코더 교수님이 5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없던 리코더 교수님이 예, 5분이나 계셨어요. 5분 계셨는데 그만큼 근데 리코더가 5분이면 바이올린은 뭐 5분이 있으신 거죠. 네. 첼로, 바로크 첼로, 바로크 바이올린 있으시죠. 그 전에 같이 연주하셨던 하프시코드 네. 이런 그 건반 악기도 교수님이 한 5분 계시죠. 그리고 조금 같이 연주해 보셨던 떼오르브나 류트 맞아요, 바로크 맞아요. 시대 예. 기타 교수님도 서너 분 계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으니까 거기서 같이 합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앙상블도 할 수 있으면서 그 같이 연주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크 완전 전문 학교 같은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거기가 왕리음악원이어서 네. 클래식 과정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소놀로지라는 전자음악도 유명한 학교고요. 오. 이거는 저도 가서 즐겁고 아주 재밌었던 점인데 재즈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가 유명한 학교 재즈. 예, 그래서 재즈도 많이 와서 공부하시고 그게 다 모여 있고 어떻게 보자면 네덜란드 특유의 정서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크게 오소독스한 뭔가를 막 찾기보다는 다 열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나 이런 옛날 음악들도 조금 진짜 뭐 그 당시대로 해볼까? 그러니까 원전 연주, 시대악기 연주라는 것이 우리가 300년간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300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어가지고 그만큼 근데 재즈한테도 열려 있고 그리고 전자음악에도 열려 있고 그런 점들이 네덜란드의 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딱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음반을 들었을 때 프란츠 브리헨이 아주 유명하고 지휘자기도 하셨는데 그분의 음반을 듣고 제가 딱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제자의 제자분께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감명받았던 그분의 제자분한테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레슨을 시작한 거예요. 네. 야, 그게 대학교 이제 3학년 끝나고 나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네덜란드 생활이면 20년 돼가네요, 거의. 맞습니다. 제가 2006년, 7년부터 있었으니 네. 이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리코더만으로 근데 그쪽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리코더 연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활동하는 것이 지휘자로도 있어서 거기서 지휘 활동도 하고 왕리음악원에 영재음악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제가 지휘도 하고 있고 또 객원지휘도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서
헤이그 필하모닉도 제가 가서 지휘를 했었고, 콘서테바우 오케스트라라고 네.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트라빈스키 병사 이야기나 테오 루벤디 네. 이런 현대음악 현대음악 지휘해서 녹음도 할 수 있었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리코더에서 또 지휘로 넘어온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쯤에서 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제목은 그렇습니다. 뮤직 캔버스 플레이리스트라는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한 곡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아까 바로크 음악을 하셨다고 리코더로 네. 하시니까 바로크 곡 한번 리코더로 들려줄 수 있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가 또 리코더 레퍼토리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바로크 곡들을 거의 리코더로 하기 때문에 네. 바로크 작품들 중 가장 유명한 작곡가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을 하나 지금 제가 연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돼요? 바흐의 무반주 조곡 1번 중에 네. 조금 경쾌한 미뉴엣 미뉴엣 연주 드리겠습니다. 리코더 플레이어, 지금은 지휘자가 아니라 리코더 플레이어 권민석 씨의 바흐 미뉴엣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캔버스 플레이리스트 처음 있는 이디어 리코더 한번 매력에 빠져 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맞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휘할 때 상쾌하고 청량하고 이제 포카리 행공 같은 그런 상쾌함이 있는데
리코더 소리에서도 진짜 그런 게 느껴지네요. 엄청 밝고 확 이런 게.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기교가 엄청 많아가지고 처음에 전공 시작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리코더? 시간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뭐 사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딱 맞추는 게 그쵸, 좋잖아요. 예, 예. 그래도 10시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10시간이요? 그럼요. 근데 성악가 분들은 또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목이 그쵸. 다치시니까. 예. 근데 저희는 잘 쉬면서 루틴을 짜고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요? 피아니스트들 보면 그렇게 하죠. 그 지휘자들은 지금 제가 민석 씨를 보면은 되게 온화한 느낌이고 되게 순한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민석 씨가 만난 그 스승님의 지휘자분들께서는 네. 어떠셨어요? 원래 저희가 그런 선입견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도 유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베토벤 네. 이렇게 약간 탁 무섭게 하고 뭐 착착착착 하고 그런 지휘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그럼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휘자분들도 음악가시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연주를 한다. 그 연주를 조금 도와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이런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는 거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결정을 하고 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 같이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지휘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만난 거는 지휘자님과 성악가로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첫 만남은 그랬었죠. 그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명에서 별꼴에 맞아요. 와 그때 정말 최고였어요, 선생님. 진짜 약간 웃긴 역할이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랬던 게 되게 젊은 지휘자분이 오셔가지고 지휘를 하시는데 민석 씨는 본인 지휘 스타일 아세요? 이렇게 뭐 본인 안 봐서 모르죠. 거울로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지휘 처음 배웠을 때는 제가 거울을 조금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노래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지휘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경쾌하고 제 입장에서는 경쾌하고 되게 프레시하고 되게 상쾌하고 청량하고 보통 이런 지휘가 아니라 어깨춤 같이 쳐주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지만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행. 그때도 그런 첫 만남의 기억 때문에 이 되게 젊은 지휘자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우리 분위기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지휘자분들마다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휘자를 무서워하면 지휘자 분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얼마나 무서워하면은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냈거든요. 갑을 관계 같은 거 막 쫙 하면은 저희는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관계인데 확실히 좀 스타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지휘자분들을 겪어보면서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저는 신선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잘해야겠다. 더 뭔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실 그런데 그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어떤 노래를 이렇게 더 예쁘게 부르시고 싶으신지 이렇게 더 강하게 부르시고 싶으신지 더 우아하게 하고 싶으신지를 저희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해주시는 거를 같이 그냥 가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결 씨는 최고의 바리톤이시니까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근데 화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지휘하다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저도 화가 나서 제 방식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물론. 그런데
인격 모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쵸. 화나실 때가 있구나. 저는 항상 웃으시거든요.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으신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근데 저희 스승님 중에 하나 스승님께 배운 건데 정말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연주를 하려면 실수를 할 각오로 뭔가 대열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실수가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웃으세요. 실수가 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웃음으로써 이제 그 상황을 거기서 근데 누군가가 실수를 하셨다고 화를 내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잊고 더 잘해봅시다. 그래서 실수한 후에 더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약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뭔가 실수를 해서 모두가 갑자기 푹 하는데 그게 또 어쩔 때는 또 좋은 에너지가 다 돼가지고 좀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진짜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진짜 바늘구멍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늦게 지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를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지휘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전. 10년 전에다가 지휘자로 첫 무대 기억나세요? 첫 무대가 헤이그에서 있었던 연주였는데 그때 긴장 안 됐어요? 그러게요. 제가 긴장을 조금 안 하더라고요, 지휘할 때.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지휘자는 사실 소리를 안 내잖아요. 모든 음악가들은 소리를 내는데 성악가분들도 노래를 하시고 심지어 리코더 연주도 소리가 나는데 지휘자는 소리를 안 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허무한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폼을 잡는데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물론 잘해야 되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그 엑세큐션하고 이렇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악기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이 조금 덜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첫 무대도? 와, 저는 지금은 굉장히 긴장 안 하거든요. 저는 무대를 좀 많이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초창기에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는 막 이제 무서웠죠. 관객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도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즐기려고 하는데 사실 그 처음에 즐기지 못한 것도 지휘자님들의 무서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휘자들이 이렇게 막 계속 하면서 거기야 똑바로 하네,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이러면은 막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오늘 나 이만큼 준비해온 게 갑자기 삑삑삑 돼가지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막 이러고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휘자들이. 무섭죠. 근데 사실 그래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지휘를 하시지만 저희는 무조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마에스트로 지휘자라는 입장은 노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잖아요. 뭐 오페라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을 봐도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도 긴장을 바짝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와, 저 지휘자는 이 하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야, 근데 첫 무대가 떨리지 않았다. 이건 참. 그러면 이거 천직인 건가? 이거 딱 내 거 같은 느낌이. 더 분발해야죠. 그리고 현재 국내 오페라계를 거의 뭐 권민석이라는 이름을 모두가 알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지휘를 하고 계신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휘를 하면 네덜란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유럽이나 한국이나 사실 같은 음악을 하는 거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은데 살짝 다른 점이라면 조금 덜 직선적으로 제가 리허설을 진행하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저희가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속성을 중시하고 프랙티컬리티를 중요시하죠. 구스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같이 선수들끼리 식사할 때 무조건 뭐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하고, 물론 이런 어떤 정중함과 포멀리티는 지켰지만 경기장에 나가서 할 때는 친구처럼 성결이 뭐 누구 이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줘 이런 면이 또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빠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약간 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크게 연주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하실 때 네. 그냥 혼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뭐 심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플라시보 약을 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리코더 플레이어, 지휘자 하나를 딱 꼽아야 돼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신선하죠? 이런 질문. 신선한데요? 둘 개 중에 지금부터 하나만 하도록 하여라. 나는 딱 그렇게 막 명령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뭐를 택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엄마냐 아빠냐 그런 거. 그러니까요. 선택 못 하시겠죠. 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코더를 하다가 제가 지휘를 하다가 리코더를 하다가 많이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리코더를 하는 게 지휘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는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약간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가 다시 악기를 잡거나 뭐 피아노를 치면 나도 사실은 음악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구나. 약간 다시 경건한 마음에 시작할 수가 있는데 가끔 붕 뜨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휘만 하면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약간 경찰 분들처럼 그쵸, 네. 약간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고 늦지 말고 뭐 빨리 하고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경우가 물론 정말 훌륭한 지휘자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안 하시고도 하시지만 그래서 너무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이게 딱 그거네요. 그럼 또 다른 또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이쪽에서 또 충전이 되고 또 이쪽에서 채워지지 않은 이게 되게 윈윈의 효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면서도 내가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활동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많은 지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이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명훈 선생님도 맞아요.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 최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시죠. 정말 그 지휘를 이제 들어가야 되기 한 2-3시간 전부터 계속 피아노 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음악가로서의 삶은 항상 24시간이 이게 조금 더 음악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예민해야 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휘 잘하는 직업은. 여기서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하나 더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네. 제가 어디 같이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이거를 부르시는 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저희 수많은 대화 중에 이 곡이 나왔었습니다. 네, 수많은 대화 중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민석 씨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연주 때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악기들별로 막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이번에 리코더로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리코더를 위해서 쓰여진 곡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이번에 들었어요. 맞나요 이게? 아니죠. 처음 그거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리코더로 저는 배웠어가지고 그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리코더로 너무 많이 연주되고 학생 때 항상 배우는 곡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던 리코더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이번에 같이 연주했었을 때는. 그래서 와, 이 곡이랑 너무 리코더 소리가 잘 어울린다 이래서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돼서 이 뮤직 캠퍼스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면 이 곡을 부탁드려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제 사심을 담아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와 또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거든요. 섬지박이라고. 이 두 개를 리코더로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죠?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좀 한 곡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감히 양념을 이렇게 턱턱 튀면서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작곡가, 저도 원래 작곡가 출신이긴 한데 작곡가 이론 전공 출신들이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불가운계인 지휘자님께서 나오시면 제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 씨 피아노 너무 잘 치시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볼게요. 할아버지의 제가 낡은 영광이지. 섬지박이.
섞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메들리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와 네. 섬지박이 여러분들께 배달해드리러 갑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네요. 아니 진짜 전 너무 감사한 게 어. 이런 즉흥적인 제가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좋네요 진짜. 근데 보통 성결 씨가 노래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약간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과 반주를 많이 해드리는데 되게 노래 잘하실 수 있도록 숨 쉬시는 거 약간 보고 이렇게 조금 더 가고 네, 싶으시면 맞아요. 같이 해드리고 뭐 하는데 이렇게 제가 연주하는 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야 이것도 감개무량합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막 이런 손가락들이 있는데 이게 막 바다바다바다 떨려가지고 약간 저희 또 인터플레이 하면서 맞아요. 제가 짧게 하면 또 짧게 쳐주시고 제가 좀 길게 하면 쫙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노래를 하고 지휘를 또 하시면 이것도 근데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간에 아까 연주 중에 악기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왜 바꾸신 거예요? 섬지박이를 할 때는 네. 이 악기를 좀 길다란 거를 그렇죠, 하셨다가 그렇죠.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하실 때 갑자기 바꾸셨어요. 이게 뭐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 좀 긴 게 알토 리코더 그래서 알토? 낮은 소리가 나고 짧은 게 소프라노 리코더여서 초등학교 때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소프라노 리코더. 대부분 우리가 알던 게 소프라노. 맞습니다. 알토 말고 또 있어요? 소프라노 또 알토? 알토 사람은 목소리는 비슷하게 알토 다음에 테너 리코더가 있고요. 테너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 콘트라베이스 리코더가 있고 사실 만들려면 기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길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더 소리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소리도 조금 더 두꺼워지고 길어지니까 음정도 뭐 한 옥타브씩 낮아지죠. 취미로 리코더를 뒤늦게 하셔도 될 만큼 그죠? 그래서 사실 리코더 동호회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교사 리코더 합주단도 많이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던 동호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리코더 동호회인데 제목은 항상 생각하지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리코더의 꿈입니다. 리코더의 꿈. 그래서 리코더의 꿈? 되게 우리를 뭔가 리코더의 꿈은 뭘까? 리코더의 꿈. 이렇게 꿈. TV에 나와서 연주하는 것이 리코더의 꿈인가? 네. 아니면 뭔가 학생용 악기로 더 이상 우리 머무를 생각하지 수 않고 없다. 우리 더 나갈 거다. 앞으로. 그래서 리코더의 꿈이라는 동호회 활동도 잠깐 궁금한데 그럼 리코더에도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있다라는 건 이 리코더로도 하나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리코더 오케스트라 있어요. 있어요? 네네. 모르지 전부가 리코더로만 구성돼요. 그럼요. 그래서 작은 리코더들이 막 높은 성부를 하고 낮은 악기들은 좀 더 화성을 넣고 베이스를 해서 어린이 합주단이나 청소년 합주단 그리고 그 교사 합주단이 있습니다. 리코더 합주단.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많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제 생각에 취미로 리코더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중간에 찌르는 것 같으면서도 쫙 찌르는데 그 옆을 이게 되게 따뜻함이 감싸고 이렇게 와요. 보통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날라올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을 막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삑삑 이런 소리니까는 리코더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닌가? 잘 부셔서 그런가? 좀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던 리코더 소리보다 훨씬 더 뭔가 따뜻함이 많아서. 사실 그 바로크 시대에는 관악기를 위해 곡을 쓰면 거의 리코더를 위해 곡을 썼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이런 목관악기니까. 그래서 플룻이 요즘에 키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량되기 전에는 플룻보다 리코더를 더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플룻이랑 비슷한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나무 악기니까 따스함도 있고 취미로 하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정말로 리코더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은 리코더가 주는 매력은 저는 완전 오늘 새롭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잘 다른 악기를 보면서 나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가 좀 힘든데 리코더는 진짜로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저는 색소폰도 불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운지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보면서 리코더도 참 불어보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순정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네. 성결 씨 워낙 이렇게 순결한 분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리코더 진짜 한번 매력 해보시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밝았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있으세요? 물론 네덜란드에서 활동 계획이 있어서 네. 그 바흐의 순환곡을 이제 순환 기간에 저희가 또 연주를 많이 하는데 너무 그거는 유명하죠. 네덜란드에서 연주를 할 계획이고 네. 한국에서는 3월 중순에 네.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네. 제가 리코더 연주도 하고 지휘도 하면서 11시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코더 협주곡도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지휘하면서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만드는 교향곡도 들으실 수 있는 공연이 있고요. 또 5월에는 부산에 새로 지어진 콘서트홀에서 시범 공연으로 저희 또 바로크 공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럼 또 3월에 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 3월에 또 오고 5월에도 오고 또 제일 중요한 저 6월에 지금 정확히 발표는 안 났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연주해서 지금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은 세비야의 이발사, 세빌리아 이발사 오페라 김성결 씨 주연 피가로로 해서 저희가 예술의 전당. 제가 주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휘는 누가 하시나요? 네, 저희 두 명이 함께하는 공연이 세비야 이발사 말고도 올해 또 몇 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요. 또 저희 공연을 워낙 그동안 같이 자주 많이 했고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휘자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는 연주가 늘 기대되고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사실 그 성결 씨랑은 저희가 이렇게 막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죠. 공연 시작 전 그리고 리허설 중간중간 대기실에서 맞아요. 저희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또 뭐 보통 주연분이니까 대기실을 따로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같은 닭이 되게 조금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재밌게 대화하던 거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짧은 일정 중에서도 저희 뮤직 캔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리코더 연주가로서의 매력, 또 지휘자로서의 매력 마음껏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민석 씨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성결의 뮤직 캔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멋진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이곳을 멋지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